떠는 가족들에게 짐입니다. 오늘은 저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낡은 임대아파트 3층 2024년 11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저녁이었습니다. 301호 오래된 현관문 옆 우편함엔 독촉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빨간 글씨로 된 최종 경고라는 문구들. 현관문을 열면 좁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 낡은 소파, 깨진 유리창에 붙인 테이프, 벽지는 곳곳이 들뜨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68세의 한봉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 앞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봉수는 마른 체구였습니다. 한때는 단단했을 어깨는 이제 말랐고 얼굴은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후, 한숨과 함께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텔레비전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경기 회복, 대규모 수주. 봉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초점이 없었어요. 20년 전, 아니, 정확히는 2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1년 전라북도 군산시. 그때 봉수는 45세였습니다. 군산 조선소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봉수철강이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12명. 그리 크진 않았지만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출은 연 8억 정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충분했어요. 당시 봉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야, 이번 달 매출 괜찮네. 사장님 덕분입니다. 직원들과 웃으며 일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집도 있었습니다. 군산 시내 32평 아파트.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죠. 아내 이명자는 그때 42세였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강했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 학원비 내야 해요. 알았어. 내일 통장에 넣어줄게. 고마워요. 명자는 항상 웃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연, 당시 21살. 대학 3학년이었죠. 행정학을 전공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둘째 준호,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명랑한 아이였어요. 셋째 서진, 14살. 중학교 2학년의 수줍은 딸이었습니다. 아빠, 저 용돈. 또, 지난주에 줬잖아. 그래도요. 알았어, 알았어. 봉수는 자식들 앞에선 약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속은 따뜻했어요. 그 시절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의 어느 날, 봉수의 사무실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수, 봉수의 절친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봉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태수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보증 좀 서줘. 2억이면 돼. 뭐, 2억? 봉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사 확장하려는데 은행에서 보증인 요구하더라. 한 2년만 서 있어주면 돼. 절대 안 터져. 하지만 우리 사이 아니냐?
내가 언제 너한테 손에 끼쳤냐? 태수가 봉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봉수는 고민했습니다. 30년 지기.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왔던 사이. 알았어. 믿는다. 고맙다 정말. 그렇게 봉수는 2억 원 보증을 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명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년만 지나면 끝이야.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어. 하지만 1년 후 2002년 가을 조선업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형 조선소들이 하청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중소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태수의 회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봉수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봉수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김태수 씨 대출금 2억이 연체되었습니다. 보증인으로서 대납하셔야 합니다. 순간 봉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태수가 연락이 안 되는데 3일 내로 대납하지 않으시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 처분이 시작됩니다. 봉수는 황급히 태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가족과 함께 어디론가 떠난 후였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봉수는 주저앉았습니다. 2억. 그에게 그 돈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사 매출로는 1년치가 훌쩍 넘는 돈이었어요.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32평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은행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봉수의 회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량이 끊기기 시작했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다오. 하지만 기다림엔 끝이 없었습니다. 2003년 3월 봉수는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12명의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조차 주지 못한 채였습니다. 명자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집도 없고 회사도 없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봉수는 인천 부평으로 떠나왔습니다. 2024년 11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임대 아파트 거실. 봉수는 여전히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23년. 그 긴 시간 동안 봉수는 무너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술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였죠. 아버지, 또 드세요?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딸 가연이었습니다. 이제 44, 공무원이 되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가연이, 왔니? 장 봐왔어요. 냉장고 텅 비어 있던데. 가연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맙다. 술 좀 그만 드세요. 건강 망가져요. 알았어. 하지만 봉수는 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가연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통 하나, 계란 2개. 그게 전부였어요. 이걸로 어떻게 사시는 거야? 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망가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연도
준호도 서진도 각자의 삶으로 바빴습니다.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었죠. 가연은 냉장고에 장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버지도 우리도. 그날 밤 봉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주병이 하나 더 비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봉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다들 미안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았어요. 23년 전에 그날, 모든 게 무너진 그날부터 봉수는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봉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첫눈이 내릴 무렵 봉수의 인생도 마지막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23년, 추락과 좌절의 시간. 하지만 그 시간 속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감춰진 한 권의 가계 수첩, 그리고 그 안에 적힌 9회의 기록, 매달 10만 원씩 손주들을 위해 모은 사랑.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봉수 자신도 그의 자녀들도 그 사랑이 곧 발견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아니라 끝까지 가족을 사랑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2005년 봄, 인천 부평 임대아파트로 이사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이명자가 일어났습니다. 3칸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아이들은 한 방에 셋이서 잤고 부부는 거실 한쪽에 이불을 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된장, 계란 4개. 이걸로 도시락을. 중얼거리며 밥을 지었습니다. 명자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조리 보조였죠. 아침 6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했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서진이었습니다. 17살의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엄마도요. 매일 이렇게 일찍. 괜찮아. 어서 씻어. 아침 차려줄게. 명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지쳐 있었어요. 거실 한쪽. 봉수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아빠. 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가자. 깨우면 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군산에서 인천으로 온 후 봉수는 변했습니다. 일을 찾으려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하지만 45살, 기술도 학력도 없는 중년 남자,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 안 드릴게요. 나이가 좀 젊은 사람 찾고 있어서요. 여기는 대졸 이상만. 거절의 말들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봉수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매일이 됐죠. 오전 7시 명자가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급식실은 뜨거웠습니다. 대형 가마솥에서 증기가 피어올랐어요. 명자 씨, 여기 감자 껍질 좀. 네, 지금요.
명자는 뛰어갔습니다. 감자 20kg, 껍질을 벗기고 씻고 썰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찬물에 계속 담그니까요. 명자 씨는 손 참 빠르네. 옆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집안 사정이 안 좋다며?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800인분, 접시와 수저, 그릇들. 명자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겨우 일이 끝났습니다. 명자 씨, 먼저 가요. 네, 조심히 가세요. 명자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어요. 벌써 명자는 43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50이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부평역 근처로 갔습니다. 작은 중국집, 행복반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왔어요? 주방장이 인사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명자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명자는 여기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급식실 일이 끝나면 곧바로 식당으로 와서 저녁 장사가 끝날 때까지 일했습니다. 명자 씨, 물 좀. 짜장면 3개 나갑니다. 네. 명자는 뛰어다녔습니다. 설거지하고 물 나르고 홀 청소까지 도왔습니다. 급식실에서 월 80만 원, 식당에서 월 60만 원, 두 곳을 합쳐 140만 원. 그게 명자가 버는 전부였습니다. 월세 3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식비와 교통비, 아이들 용돈. 빠듯했습니다. 아니, 늘 모자랐어요. 밤 10시 30분, 명자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 봉수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병 3개가 비어 있었어요. 여보, 명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왔어? 봉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라면.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확인했습니다. 라면 국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먹지 않은 채로요. 거짓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명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반찬거리를 확인했어요. 계란 2개, 김치 반 포기. 이걸로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봉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침대로 가요. 여기서 잘래. 감기 걸려요. 괜찮아. 명자는 이불을 가져와 봉수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부엌 구석에 앉았습니다. 혼자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들을까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하루 17시간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셨고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첫째 가연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취직이 안 됐어요. 둘째 준호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었으니까요. 셋째 서진은 고등학생이었지만 대학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해. 명자는 다짐했습니다. 2007년 겨울,
명자는 50세가 됐습니다. 일은 더 늘었습니다. 급식실, 식당, 그리고 주말엔 청소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엄마, 좀 쉬어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27,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구청에 다녔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아니에요. 얼굴색이 안 좋아요. 신경 쓰지 마. 어서 출근해. 명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급식실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으윽, 명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명자 씨, 동료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금만 쉬면 그 순간 쿵, 명자가 쓰러졌습니다. 병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딸입니다. 가연이 대답했습니다. 옆엔 준호와 서진도 있었어요.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네, 과로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혈압도 상당히 높으셨고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뇌출혈, 수술, 회복 가능성 50%. 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세 남매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왜? 서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 강하잖아. 준호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가연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봉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요. 뭐? 병원에 와요. 빨리. 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봉수가 도착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술 냄새가 났어요. 명자가 어디 있어? 수술 중이에요. 수술? 봉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뇌출혈이래요. 과로 때문에. 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로. 그 단어가 봉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는 하루 17시간을 일했습니다. 자신이 술만 마시는 동안요. 내가. 봉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요. 내가 미안하다. 처음으로 봉수가 울었습니다. 23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의식을 회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명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서진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가연이 물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할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삐삐삐삐삐삐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심폐소생술.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2007년 12월 15일 새벽 3시 27분 이명자 향년 50세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작은 빈소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명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급식실 동료들, 식당 사장님, 그리고 몇몇 친척들. 봉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단 한 방울도요. 하지만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봉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였어.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내가 명자를 죽였어. 장례를 치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명자가 없는 집. 봉수는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명자가 마지막으로 만든 반찬들, 김치, 된장찌개, 나물. 봉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명자야.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 구석. 소주병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가야겠다. 명자가 떠난 후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연은 구청 일로 바빴고 준호는 생계를 위해 일했으며 서진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봉수는 다시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명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이 봉수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희미했습니다. 아직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가게 수첩을 꺼내 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5년 가을, 명자가 떠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봉수는 63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임대 아파트 301호,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작은 책상, 그 위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가게 수채미였습니다. 봉수는 매달 그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녀들도 손주들도. 2024년 11월 20일 새벽 4시 봉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깬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침대 끝을 붙잡았습니다. 이상하다.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핸드폰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가연아.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봉수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 신발을 신으려다가 쿵,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오전 7시 가연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거실로 들어서자 현관 바닥에 봉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봉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호흡만 가까스로 하고 있었어요. 119, 빨리. 준호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옆엔 가연과 서진이 있었어요. 환자분이 고혈당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고혈당요? 당뇨가 있으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혈당 수치가 600이 넘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당뇨 합병증, 신장 기능 저하, 심장도 좋지 않음.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회복 가능한가요? 가연이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봉수는 여러 기계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가족들은 유리창 밖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8년 전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왜 병원을 안 가신 거야? 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으셨겠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침묵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는 것, 거의 돈이 없다는 것,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히 산다는 것. 하지만 깊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빴으니까요. 원무과 가연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입원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환자분 성함이 한봉수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이시고요. 일단 입원비 선납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500만 원입니다. 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험은요? 의료급여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중환자실은 본인 부담이 큽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하루 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가연은 계산했습니다. 일주일이면 21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 간병비는요? 그건 별도입니다. 하루 12만 원 정도. 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500만 원 선납이래.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서진이 놀랐습니다. 중환자실이라 그래. 하루에 30만 원씩? 한 달이면 준호가 계산했습니다. 거의 1000만 원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내자. 가연이 말했습니다. 난 여유가 없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했지만 매출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출도 많았어요. 나도 애들 학원비에 남편 월급으로 빠듯해. 서진도 어려웠습니다. 그럼 내가 일단 내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 가연이 결정했습니다. 언니, 됐어. 아버지잖아. 하지만 가연도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월급, 혼자 사는 집 전세금 대출, 생활비, 저축은 거의 없었어요. 대출을 받아야겠다. 가연은 생각했습니다. 3일 후, 봉수가 눈을 떴습니다. 신음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어요? 여기가 병원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봉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또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명자에게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 봉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 봉수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 가연이 왔습니다. 아버지, 왔니? 좀 어때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당뇨가 심하셨대요. 왜 병원을 안 가셨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도 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연아. 네. 나 그냥 가고 싶다. 무슨 말씀을. 이제 됐어. 오래 살았어. 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희들 집만 될 텐데. 아니에요. 가연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가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봉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봉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1호. 여전히 좁고 낡았습니다. 준호가 약을 정리해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드셔야 해요. 절대 빼먹지 마세요. 알았어. 혈당 체크기도 두고 갔어요. 하루 3번 재시고. 응. 그리고 술은 안 마신다. 봉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차피 이제 못 마셔. 의사가 엄포를 놨습니다. 술 한 잔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가게 봐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라. 준호가 나갔습니다. 봉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작은 식탁, 그리고 구석에 있는 책상.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게 수첩이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기록. 매달 10만 원씩 9년이 넘게 적혀 있었습니다. 315만 원. 중얼거렸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로 모은 돈. 가연의 딸 수민이, 준호의 아들 민준이, 서진의 아들 지훈이. 새 손주를 위한 돈. 봉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15만 4,280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봉수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수납 입원비 안내. 총액 845만 원. 납부 기한 11월 30일. 봉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845만 원. 가연이 냈을 겁니다. 혼자서. 봉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또 짐이 됐구나. 가게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315만 원. 9년간 모은 돈. 하지만 병원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봉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 걸까?
명자는 과로로 죽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요. 하지만 자신은 술만 마시다가 자식들에게 짐만 되다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미안하다. 명자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가는 게 나았을까?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연결돼 있을 때 그냥 눈을 감아버릴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봉수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가게 수첩과 통장, 그리고 그 밑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봉수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했지. 그래도 너희들 생각은 많이 했단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서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이 돈은 너희들 교육비야. 많지는 않지만 할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해다오. 할아버지는 실패한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열심히 살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가. 봉수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떠날 때가 오면 누군가 이걸 발견하겠죠. 그때 알게 되겠죠. 술 취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손주들을 사랑한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봉수는 퇴원 후 조용히 살았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당뇨 합병증, 신장 기능 저하, 심장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몇 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봉수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하지만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걱정이었습니다. 가게 수첩과 통장, 손주들에게 전해질까? 그 안에 담긴 자신의 마음이 전해질까? 그것만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새벽 4시 봉수가 눈을 떴습니다. 아니, 떴다기보다는 숨이 막혀서 깬 것이었습니다. 컥, 컥, 기침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으윽, 봉수는 침대 끝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왼쪽 팔 전체가요. 이건 심장이었습니다. 봉수는 알았습니다. 이번엔 진짜라는 것을. 핸드폰, 침대 옆 탁자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가연아,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아,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봉수는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쿵, 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으악,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핸드폰까지 가야 했어요. 기어갔습니다. 한 뼘 한 뼘 숨이 가빴습니다. 허, 허, 침대 밑 먼지가 보였습니다. 낡은 슬리퍼가 보였어요. 그리고
서랍 밑바닥, 가게 수첩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아, 저게. 봉수는 멈췄습니다. 핸드폰보다 가까웠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게 수첩, 통장, 편지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이제 됐어. 봉수는 안도했습니다. 누군가 발견할 겁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리고 알겠죠. 할아버지의 마음을. 새벽 5시 15분. 봉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기어서요. 소파까지 갔습니다. 겨우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명자야.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갈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미안했어. 다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연아, 준호야, 서진아, 할아버지가, 못난 할아버지가. 숨이 느려졌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수민아, 민준아, 지훈아, 할아버지, 사랑한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2분. 봉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전 8시. 가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매일 아침 확인하러 왔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째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가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봉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거기서 주무셨어요?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호흡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가연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119 119.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숨을 안 쉬어요. 가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확인했습니다. 사망 확인됩니다. 시간은 새벽으로 추정됩니다. 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복도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에게. 오빠,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새벽에. 혼자. 지금 간다.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연은 다시 서진에게 걸었습니다. 언니, 서진아, 아버지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2시간 후,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거실 소파, 봉수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곳. 왜 혼자? 서진이 울었습니다. 전화라도 하시지.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마지막으로 하셨을까?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를 봤습니다.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연이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노트, 통장, 편지. 오빠, 서진아. 이것 좀 봐.
가연이 불렀습니다. 준호와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뭔데? 모르겠어. 침대 위에 있었어. 가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계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 손주 교육비 2015년 3월 10만 원, 2015년 4월 10만 원, 2015년 5월 10만 원, 매달 10만 원씩 9년이 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가연은 통장을 열었습니다. 입출금 내역. 2015년 3월부터 시작. 매달 10만 원씩 입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2024년 11월까지. 잔액 315만 4,280원. 아버지가 모으신 거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가연이 계산했습니다. 9년 8개월, 116개월, 316만 원.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우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했지. 그래도 너희들 생각은 많이 했단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서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이 돈은 너희들 교육비야. 많지는 않지만 할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해다오. 할아버지는 실패한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열심히 살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가. 준호가 편지를 읽는 동안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끝났을 때 서진이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 남매는 그렇게 아버지의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매달 10만 원.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게 뭐였지?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 가연이 대답했습니다.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서진이 말했습니다. 5분의 1을. 매달.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꼈을지.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면서 10만 원을 손주들을 위해 떼어놨다는 것을. 월세가 20만 원이었잖아.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남는 게 30만 원. 거기서 또 10만 원을 떼면 20만 원으로 한 달을.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하루 7천 원도 안 되는 돈. 그 돈으로 아버지는 살았습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약을 사고. 그래서 냉장고가 항상 비어 있었구나. 가연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안 가셨구나.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우리는 아버지가 술만 마시는 줄 알았어. 짐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연이 가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중간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수민이 초등학교 입학 축하. 오늘 라면 먹음. 내일은 빵으로. 2020년 3월 민준이 7살 생일. 김밥 한 줄 사 먹음.
약값 아껴야지. 2022년 5월. 지훈이 유치원 졸업. 오늘 굶음. 괜찮아. 내일 먹으면 돼. 준호가 가게 수첩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입학식도 졸업식도 그리고 그날마다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밥을 굶었습니다. 약을 아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입금네요. 2024년 11월 5일 10만 원. 이게 퇴원하고 일주일 전이잖아. 병원비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입금하셨네.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한 달 전까지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저금을. 우리가 뭘 한 거야? 가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고, 아버지 아프신데도 병원비 걱정하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 남매는 그렇게 아버지의 방에서 가게 수첩과 통장과 편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 3시 장례식장 상담을 해야 했습니다. 세 남매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할까? 가연이 물었습니다. 3일장으로 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대출받아서. 아니야. 가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누자. 하지만 언니. 아니야. 이번만큼은 같이 하자.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하자. 아버지 마지막인데. 우리가 제대로 보내드리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겠다고. 2024년 12월 3일 새벽 5시 32분 한봉수 향년 68세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게 수첩, 통장, 편지, 9년 8개월간의 사랑, 매달 10만 원씩 모은 316만 원, 그리고 손주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 사랑한다. 자녀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짐이 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끝까지 가족을 사랑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으니까요. 단 한 번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2024년 12월 5일 장례식장 작은 빈소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웃 몇 분, 봉수와 가끔 마주쳤던 분들, 그리고 자녀들의 지인 몇몇, 영정사진, 1998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군산 조선소 앞에서요. 45세의 한봉수,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회사가 있을 때, 아직 꿈이 있을 때, 아직 가족이 행복했을 때, 세 남매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 때는 정말 행복하셨을 텐데. 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행복했는데.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빈소 한쪽, 작은 테이블 위에 가게 수첩과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 아크릴 케이스 안에요. 조문객들이 보도록, 그리고 모두가 알도록 세 남매가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한 조문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 모으신 겁니다. 가연이 대답했습니다. 9년 넘게 매달 10만 원씩. 조문객은 가게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네. 가연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조문객이 떠난 후 가연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가게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11월 5일 10만 원. 마지막 입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았다. 손주들이 좋아하겠지? 할아버지는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사랑한다. 가연은 가게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둘째 날 저녁, 손주들이 왔습니다. 가연의 딸 수민이 13살, 준호의 아들 민준이 11살, 서진의 아들 지훈이 9살. 아이들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수민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민준이가 절을 했습니다. 지훈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새 아이는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가연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가게 수첩과 통장이 있는 곳으로요. 이게 뭐예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들 위해 모으신 거야. 저희요? 응. 9년 넘게 매달 모으신 거야. 아이들은 가게 수첩을 봤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할아버지가 우리 위해서요? 민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교육비로 쓰라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생각하고 계셨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생각하셨어. 서진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수민이가 편지를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쓴 편지. 아직 읽지 못했던 편지였죠. 읽어도 돼요? 그럼 수민이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했지. 그래도 너희들 생각은 많이 했단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서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이 돈은 너희들 교육비야. 많지는 않지만 할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해다오. 할아버지는 실패한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열심히 살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자 수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몰랐어요. 지훈이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 아이는 그렇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발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새 남매는 영정 사진을 들었습니다. 운구차로 향했습니다. 화장장까지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23년을 살았던 도시, 군산에서 도망치듯 왔던 도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곳, 그리고 홀로 떠나신 곳. 아버지, 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골함, 작은 함 안에 아버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함을 안고 나왔습니다. 어디에 모실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곁에. 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겠다. 서진도 동의했습니다. 이명자의 납골당, 인천 근처 작은 봉안당이었습니다. 그곳에 봉수도 모시기로 했습니다. 봉안당, 명자의 위패여, 봉수의 위패를 놓았습니다. 고 한봉수 지휘, 세 남매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가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만나셨죠? 17년 만에.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으셨죠? 서진도 울었습니다. 이제 함께 계세요. 그리고 가연이 가게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손주들이 잘 쓸게요. 아버지 마음 잘 전할게요. 위패 앞에 가게 수첩을 올려놨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간직할게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릴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니까요. 세 남매는 절을 했습니다. 깊게 깊게 봉안당을 나오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형부님 말이 맞았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가? 술만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을 거라고. 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어. 아버지는 원래 좋은 분이었어.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그날 밤 가연은 집에 돌아와 가게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9년 8개월 116번의 입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록, 그리고 중간중간 적힌 메모들. 수민이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다더라. 할아버지는 자랑스럽다. 민준이가 축구 잘한다고 하더라.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축구 좋아했는데 지훈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대. 할아버지도 그림 배워볼걸. 손주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사랑을 기록하셨습니다. 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세 남매는 다시 모였습니다. 봉수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01호, 작은 임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 혼자 사는 노인의 냄새. 거실을 봤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텔레비전, 빈 소주병들은 이미 치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한 개, 이걸로 사셨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낡은 셔츠 2벌, 청바지 1벌, 점퍼 1벌. 이게 전부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책상을 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게 수첩이 있던 자리,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가연이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995년 군산에서 찍은 사진. 봉수, 명자, 그리고 세 자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그 옆에 손주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사진들. 입학식, 운동회, 발표회. 자녀들이 보내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모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가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집 정리가 끝났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 몇 장, 옷 몇 벌, 그리고 가게 수첩과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23년의 삶이 그 작은 것들로 정리됐습니다. 문을 잠그며 세 남매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셨던 곳, 외롭게 조용히, 하지만 사랑을 품고 계셨던 곳.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